대만에서 글로벌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십이라는 포럼을 해서 사실 일본, 미국 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다 유치를 해서 여기에 더더욱 생태계를 굳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기업 분석 1팀장을 맡고 있는 김선우 팀장이고요. 여기는 저는 중국을 맡고 있는 최설아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해 저희가 함께 여기 대만에 다녀왔었습니다. 지난해 갔을 때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최선단에 있는 행사가 잘 아시는 CES 쇼였죠. CES는 미국에서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쇼인데요. 최근에는 한동안 잊혀졌던 행사인 요 컴퓨텍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급부상하면서 80년대에 생긴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워낙에 이런 주변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전시회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IT의 전방 시장이 PC였다가 스마트폰으로 2000년대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잠잠해진 쇼였는데, 이제는 다시 반도체가 AI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면서 작년에만 해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온다는 게 엄청난 화제였고요. 뭐 인텔, 퀄컴, AMD 모든 CEO가 다 달려들어서 저희도 함께 같이 가자. 네. 특히나 이제 또 최설아 위원님께서는 중국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또 가서 또 인터뷰도 많이 진행하시고 해서 저희가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젠슨 황의 원맨쇼가 조금 더 돋보인 그런 쇼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표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대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런 것들이 산업의 변화에서는 어떻게 맞닿는지를 제가 함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만에 가서 여름을 좀 일찍 경험하고 왔어요. 거기가 34도였고 체감 기온이 무려 43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내용도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표지에 있는 팀 타이완 먼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사실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정말 엄청난 인기 몰이를 했었고 주가도 되게 좋았었던 시즌이었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는 약간 좀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황의 어떤 개인이 더 돋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료를 왜 매크로 쪽에서 팀 타이완이라고 썼냐면 그 젠슨 황을 비롯한 이런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전 세계 AI 산업에서 대만이 사실상은 상당히 강한 지정학적인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젠슨 황과 팀 타이완이 같이 합쳐서 이 글로벌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번 행사에서는 되게 좀 많이 체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사실 한국 언론을 보면 대만은 약간 전쟁의 지역, 중국이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갔었을 때는 상당히 대만의 많은 기업들, 그게 비단 TSMC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른 기타 뭐 혼하이라거나 팍스콘이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AI 프리미엄 산업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게 TSMC의 기타 기업들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만은 우리랑 많이 닮아있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은 또 북쪽은 막혀 있고 대만은 사면이 바다죠. 그리고 산업 구조도 이 나라 역시 IT 중심이고 일부 화학 제조업 그리고 금융 조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닮은 그런 구석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표지에 저희가 IT를 다시 한번 쓴 이유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아는 IT,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보기술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능을 구축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희는 그 다음 세대로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다. 이제는 지능기술입니다. 그 지능기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반도체가 더 고도화돼서 모방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반도체는 집적도가 쭉쭉쭉 올라갔거든요. 즉 많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많이 실장을 하는 게 반도체 기술이었는데 이젠 동시에 손가락에 요 주름이 요 지문이 많이 이렇게 집적화가 된과 동시에 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실장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연산의 흐름이 직렬 연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값과 수식과 값을 넣어서 결과값을 구하는 게 과거의 PC들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니까 거꾸로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값과 결과값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제는 수식을 찾아내죠. 여기서 말하는 수식이 사실은 토큰 계산이 되면서 지능이 내고 이 지능이 우리의 인간들의 지능 이상으로 더 뛰어나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사회가 가는 거죠. 그런 거대화된 반도체를 제조, 구축, 연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국가가 대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대만에 와서 그렇게나 대만에게 구애를 많이 하고 간 그런 행사였다. 그래서 대만은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반도체 방패 전략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위험하지만 그 지정학적인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TSMC라는 기업을 내세워서 그리고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형성을 하고 지역이 생존을 해가는 이런 패권이었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 격차 혹은 대체할 수 없는 이 존재를 사실 주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TSMC 주가와 삼성, 인텔 같은 경쟁 업체들의 주가는 크나큰 차별을 나타내고 있고 이 전략은 사실은 올해에도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조금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대만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라이칭더 총통이 올라오고 나서 사실은 대만의 어떤 반도체 칩스 법안을 발표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의외로 대만에 외국인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17년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는 대만이 뭔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했었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랬었는데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의 뒤를 보게 되면 결국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마이크론, AMD, 아마존,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만에 상당히 많은 R&D 센터든지 아니면 공장들을 짓게 되면서 글로벌 AI 산업에서 대만이라는 지역적인 위치가 상당히 위협적이기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만 산업 밸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대만에서 글로벌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십이라는 포럼을 해서 사실 일본, 미국 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다 유치를 해서 여기에 더더욱 생태계를 굳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쩌면 중국의 침공을 걱정하겠지만 지금 대만은 오히려 내실을 좀 더 다지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트라에서도 저한테 왜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에는 R&D 센터를 짓지 않고 다 대만이나 미국에만 짓느냐라는 질문을 해왔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한국에 그런 사무실을 유치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14쪽의 좌측을 보시면 대만에서는 이런 R&D 투자에 관한 굉장히 강한 세금 감면액 혜택이 있는 이런 대만의 산업혁신 조례가 생성이 되면서 이런 외작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로는 15쪽의 좌측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대만도 이 동편에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생산시설은 죄다 왼쪽에 있는 타오위안, 타이중 이런 곳에 생산시설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에 지금 R&D 센터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대만을 갈 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에 강하게 온쇼어링, 만약에 너네가 투자를 한다면 미국 땅에 투자해라를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젠슨 황도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틀렸었죠. 네. 오히려 대만에 제2의 본사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들 젠슨 황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대만의 AI 컴퓨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새로운 본사 컨스텔레이션도 또 짓겠다. 그러니까 젠슨 황은 어쩌면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리쇼어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만과 더 본딩이 강해지는 상황이고 이 본딩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사실 대체 불가한 기업이 지금 아직 못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재밌었던 그림은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대만보다 IT에선 경쟁력이 있는 국가였었는데 한국으로부터 받는 이 무역 적자가 지금 큰 폭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이 무역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만이 중국보다 더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 한국과 대만의 약간 애매한 혹은 새로운 이런 공생 관계가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좀 많이들 좀 화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만에도 지금 반도체 관세를 매길 거냐 이런 논의들도 많았고 걱정들도 많았는데 대만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우리가 한국 HBM에 관세를 매길 수 없는 것처럼 아마 미국도 대만에는 이런 반도체 관세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도 좀 분석했던 게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도 변화가 크지만 이런 무역 수치들도 되게 재미있어요. 18쪽의 좌측을 보시면 이걸 지난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만 중심으로 본다면 한국이 되게 미워 보이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수입액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무역 적자가 커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중간재로서 한국에서 HBM을 대거 수입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으니까 더 큰 무역 흑자를 미국 상대로 냈겠죠. 그래서 대만은 이렇게나 계속 그 AI 관련된 새로운 수출 품목을 찾아서 굉장히 강한 미국향 무역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대만에서도 좀 흥미 있었던 부분은 바로 전력 문제였었습니다. 점점 더 이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되게 웅장해지거든요. 되게 커지고 약간 저는 막 호스 이런 것도 보고 좀 신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만 사람들 가장 걱정하는 전력이 과연 대만이 잘 지지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대만은 좀 최근에 무엇을 많이 추진하고 있냐면 원전 제로입니다. 이런 전력 시스템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대만은 거꾸로 원전을 지금 폐기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원전의 비중이 사실은 거의 지금 4.2%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원래는 한 15% 정도 차지하다가 지금 줄어드는데 2030년 되면 아예 이거를 없애고 대체제로 하고자 하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수력발전 포함해서 13%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를 30%로 앞으로 5년 뒤에 늘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중국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사실은 이게 현실 가능성이 되게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원래 목표는 올해의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거였는데 작년에 13%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에도 슈퍼컴퓨터 만들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 지금 다 들여오는 상황에서 전력이 계속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런 로드맵들이 차질이 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요 원전을 일단 지금 탈원전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대만이 저는 왠지 한 2, 3년 뒤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뇌는 고작 2와트 정도의 전력으로 치환되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 H100 이런 게 700와트를 소모해요. 이번에 나온 블랙웰은 1000와트를 소모합니다.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키면서 지능을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000와트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헤어드라이어가 1000와트에서 2000와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력을 많이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부산물로는 열이 나오니까 아까 최설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열을 또 식히기 위해서 보시면 서버렉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버렉 뒤편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액체류와 그걸 또 열을 끄집어내는 이런 호스가 굉장히 크게 굵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 지능을 발생시킨다, 근데 또
그 열을 식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의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쪽에서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B2C 제품으로서 PC를 사고 스마트폰을 사고 태블릿을 사고 했을 때에는 요게 단계별로 전력 소모량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만에도 짓겠다라고 하는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이 거대한 하나의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량을 계단식으로 빵 늘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전력 공급량도 계단식으로 빵 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미스매치는, 만약에 우리가 풍력 발전이나 혹은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이쪽의 생산량은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전력 수요의 미스매치들이 앞으로는 발생 가능하겠다. 비슷한 논리로 반도체도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은 적어도 6개월 공장이 있을 경우, 그리고 공장이 없는 경우 우린 이거를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초원에다가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여기에 장비를 넣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2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미리 나중에 예상을 하고 그 전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시점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심한 쇼티지를 유발하게 되는 게 반도체 쪽에서도 전력 쪽에서도 둘 다 발생 가능하겠다라고 이번에 저희는 박람회에서 보고 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첫날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 몰려서. 근데 이틀 차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작년에 한 8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 10% 정도 또 늘어난 것 같고요. 현지에서도 자국의 이런 산업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행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벌써 내년에 컴퓨텍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가던 그 타이넥스 행사장이 아니고 그 TWTC 홀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것도 반도체 기술 진보랑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컴퓨텍스 기간이 내년도에 반도체 계약을 맺는 또 계약의 장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반도체 주문을 한 3개월, 4개월 전에 넣으면 받을 수 있었어요.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단일 칩으로서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하나를 그냥 생산해 받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대한 손바닥만한 반도체를, 그것도 후공정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어붙이는 이런 후공정 서비스까지 받고 나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주문을 해야지만 내년을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 5월, 6월, 7월 기간이 내년도에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들의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또 그걸 생산 계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은 B2C 물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이 정보를 생성, 저장, 그리고 전송, 획득하는 거에 관련된 PC, 그리고 스마트폰, 그 중간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태블릿과 같은 이런 B2C 물품들이 시장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한 700조 원 정도까지 커졌고요. 태블릿은 한 90조 원, 이렇게 다 시장은 형성이 다 됐는데 이제는 피크 아웃이라고 하죠. 2019년을 끝으로 이제는 판매량 확대는 더 이상 연간 기준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반도체는 고도화가 돼서 이제는 손톱만한 크기의 3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렬의 역계산을 통해서 이제 수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됐고, 이걸 우리는 이제 지능화라고 하면서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보시면 30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반도체가 커지면서 성능 중심이었던 PC 시절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장기 추세선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도체가 주인공인 시대였고, 스마트폰 시절인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반도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세트가 주인공이었어요. 애플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여기서의 부가가치를 애플이 다 먹었죠. 그래서 추세선을 하회하는 반도체 규모 시장의 성장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과거의 추세를 또다시 상회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류의 생산성 혁신 과정하고도 지금은 딱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의 기계화였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힘들게 농사를 짓고 밭에서, 논에서 혹은 이렇게 곡식을 갖고 오면 우리가 직접 다 빻았죠. 근데 그거를 뭐 사실은 뭐 말이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소였거든요. 그래서 불을 태우고 이 열 효율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 그래서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기계화를 만들었죠. 근데 처음에는 증기기관이 열 효율이 고작 1%였습니다. 이거를 5%까지 올리면서 산업의 기계화가 성공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2차 산업혁명은 이 외연기관이라는 거를 내연기관으로 축소하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 밀을 빻는데 이용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수단으로 쓰던 거를 이젠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 덕분에 인류는 먼 곳까지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생산성은 또 올라갔고요. 이 과정에서 내연기관은 열 효율을 30에서 50%까지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잘 되고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모든 인류가 먹고 살만해졌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는 것이 힘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돌입을 했고 3차 산업혁명. 이 정보화 시대에서 지금은 제가 이제 육성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받는 거는 다 디지털화가 된, 이 디지털은 바이너리 디짓이라고 1과 0으로 다 바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1과 0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반도체, 도체이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한 반도체 시장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순간까지 온 거고 지금부터는 이 정보기술이 아닌 지능기술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설명의 요지고요. 요새 이제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웨스팅하우스. 사실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과거에 이제 영화 보시면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커런트는 뭐 현재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간의 천재들 간의 발명 경쟁인데 그때 니콜라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교류 기반의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그 교류 전기는 멀리까지 우리가 전송을 하면서도 손실률이 적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엔비디아랑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전력 생산에 성공을 한 기업이었지만 독점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냥 원 오브 댐, 그런 수많은 전력 발전 회사 중에 하나였고 부가가치를 독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러지 않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AI 반도체, GPU 가속기들의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독점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전력이랑 계속 비교를 드리는데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발전기. 그 거꾸로 가는 게 모터잖아요. 비슷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 토큰 발전기다라고 하는 AI 반도체, 즉 GPU 가속기는 이러한 모든 텍스트, 그리고 그림, 그리고 움직이는 그림이 영상. 그래서 이 총체화된 이런 것들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지능으로 바꿔주는 그런 지능 발전기로서 이런 앞으로는 GPU가 쓰이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산업혁명에 빗대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생산성이 가내수공업 조금밖에 못 만들죠. 오래 걸리고 생산성 떨어지고. 근데 거대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든지 식스시그마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경영학 수업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비슷하게 지능이라는 것도 AI 팩토리라는 개념, 36쪽에 있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개념인데요. 거대한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지능의 생산성을 효율화시키는 게 바로 그들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는 웨스팅하우스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37쪽의 오른쪽 이번에 이제 DGX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DGX 스테이션이라는 제품들로 B2C 침투를 시도합니다. 1990년대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각자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사면 너무나 비싼 컴퓨터였죠. 근데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만들고 제조 단가가 낮아지고 진입 가격이 낮아지니까 보편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단기적인 3에서 5년의 현금 흐름으로는 아마 이런 B2C, 가정에 파는 AI 컴퓨터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이 강화될 거고,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RTX 프로 시리즈들을 만들어서 AI 이 팩토리는 못 투자하지만 중소기업들 단에서 이런 서버를 가지고 싶은 기업들에게는 이런 제품들을 팔아서 가는 걸로 엔비디아는 또 그 매출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38쪽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이 우리가 거대한 산업단지를 짓고 공장을 짓는 것처럼 이제는